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기네스북 인증, 공식 또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아류작이 나온 게임.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진 게임의 정체는요. 뭐지? 게임계 추억의 명작이자 전설이라고 불리는 테트리 B. 다들 인정하시죠? 저거 안 아, 하면 이게 갑자기 노래가 막 귀에서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짠짠짜라짜라 짠짠짜라 짠짠짜라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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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질나는데. 이 전설의 시작 테트리 B 게임은요 1984년 구소련의 과학 아카데미 소속 프로그래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에 의해 탄생됐는데요. 이 게임은 20세기 가장 히트한 게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그 매력에 흠뻑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의 멈출 수 없는 중독성 때문이었을까요? 테트리 B가 개발된 지 3년 만에 미국에서 이 게임을 둘러싸고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잠식시키려고 버틴 거래. 일부러 중독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 이 게임에 해킹 툴을 심은 뒤 퍼뜨렸고요. 전산망을 교란시켜 미국의 군사 정보를 빼낸다는 것이었죠. 저런 낭설이 있었어요. 그때. 전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런 낭설들이 실제로 돌았어요. 그럴싸한데요, 근데? 그래갖고 그때는 워낙 냉전 시대였으니까. 맞아. 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죠. 자, 원 제작자 파지노프. 대체 이 게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까? 파지노프는 테트리 B를 개발한 뒤 무려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시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테트리 B는 무료 게임이지라고 생각할 만큼 무분별한 복제가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그는 또 소련의 기관에 소속돼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소련 정부가 실질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자,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전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요즘이었으면 뭐 거의 게임 회사를 몇 개를 만들었겠지. 자, 어찌됐든 게임 하나로 세계를 대통합한 게임계의 영원한 레전드 테트리 B. 오늘 이 명작 게임으로 추억에 빠지면서 밤 좀 지새워 보시죠.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이고요. 혈액형은 A형. 키는 사과 5개분, 또 몸무게는 사과 3개분이에요. 뭐야? 바로 1974년에 탄생한 일본의 국민 캐릭터 헬로 고양이인데요. 자, 특징은 왼쪽 귀에 붉은색 리본 핀과 수염 3가닥, 또 입이 없는 캐릭터인데요. 정말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헬로 고양이. 고양이가 아니다. 뭐야? 토끼야? 개야? 헬로 고양이는 개야? 고양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개구나, 개. 고양이면은 이제 코 쪽에 털이 나는데 쟤는 볼에 털이 나 있네. 그치? 자, 놀라운 관찰력입니다. 우와, 그렇잖아. 원래 여기 이렇게 나 있잖아, 고양이들은. 여기 나 있잖아, 여기. 여러분, 헬로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닌 뭐야? 소녀였습니다. 사람이에요? 자, 이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진 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헬로 고양이의 4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고요. Happy birthday! 당시 헬로 고양이 관련 저서를 낸 크리스틴 야노 씨가 이 전시회 큐레이터를 맡았는데요. 헬로 고양이 회사 측에선 고양이가 아니니 고양이라고 하지 말고 소녀라고 불러달라 하더군요. 소녀라고? 난 처음 알았어, 오늘. 아니, 그 수염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 수염이 났잖아요. 자, 이것도 대반전입니다. 사실은 저건 귀밑털이었습니다. 귀밑털 저도 없어요. 보송보송하게. 아니, 소녀들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귀밑털이. 왜냐면 예. 이렇게 머리 묶고 나면 여기 자세히 남잖아. 보면 있어. 털 긴 분들이 있거든요. 4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캐릭터의 명품 헬로 소녀의 반전 사연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구한 사연을 가진 영화 소품이 있습니다. 어허. 그게 뭐죠? 이 구두로 말할 것 같으면 1939년에 개봉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전성시대에 뮤지컬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그리고 2008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대 판타지 영화 중 1위에 오른 오즈의 마법사 속 도로시의 루비 구두. 아. One
구두굽을 탁탁 두드려야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소품인 거죠. 그러네. 예. 미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요.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았던 배우 주디 갈런드는 총 4켤레의 루비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저 4켤레 행방 첫 번째 구두는요. 미국 최초 국립박물관인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두 번째 구두는 영화 유산을 지켜야 한다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구두를 구매해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 기증을 했다고. 잘 있네요. 세 번째 구두는 개인 수집가가 소장. 누굴까? 그리고 네 번째 구두는 오즈의 마법사의 열렬한 광팬이자 수집가가 경매로 소장한 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주인공 여배우의 이름을 따지은 주디 갈런드 역사박물관에 대여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주디 갈런드 박물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설마. 그리고 대대적인 보도와 수사에도 단서 하나 남기지 않은 범인의 치밀함 때문에 좀처럼은 수사망은 좁혀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2015년 도로시의 구두를 찾아준 이에겐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억을 저 기억 너머로 묻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앞에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SNS에 기사를 퍼다 나르며 루비 구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뜨거운 물결은 미국 정부와 FBI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이야. 자, 그런데요. 지난 9월 4일 정말 놀랍게도 구두를 찾았습니다. 우와. 고도의 함정 수사 끝에 신발이 있는 위치를 찾아냈고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10년간 잊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보답받은 것 같아요. 나의 유년을 되찾아 기뻐요 라며 구두의 귀환을 대환영했다고 합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럽연합군은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나치가 약탈 후 숨겨놓은 예술작품들을 발견했는데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도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그의 작품인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 발견된 겁니다. 우와. 이 국보급 그림을 약탈한 사람은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 괴링에게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판매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한 마약 중독자 반 메이헤런. 그는 곧바로 반역죄로 체포됐고요.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나치에게 협력한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헤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 난 그저 나치를 속였을 뿐이라고요. 난 결백해요. 자신이 페르메이르의 작품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을 직접 그렸다는 겁니다. 허허. 이 말을 들은 네덜란드 사법당국과 미술계는 당연히 믿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메이헤런이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경찰의 감시 속에서 사원에 간 어린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이헤런은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낸 겁니다. 이야. 나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인지 그 계기, 의도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그가 위작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바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술계는 빛과 색에 대한 순간적인 느낌을 담아내는 인상주의 화풍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메이헤런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기법을 고집해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그림을 무시한 미술계를 골탕 먹이려고 엠마오의 그리스도 위작의 몰두 똑같이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같았던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비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약 40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는데요. 위장인지 모르고. 자, 복수심으로 시작한 위작 행위가 돈까지 쏠쏠하게 벌어다 주자 본격 위작의 세계에 입성한 그는 미술계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괴링에게까지 그의 위작품이 넘어가며 세상에 메이헤런의 위작 행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후 재판 결과 사기죄 혐의로 징역 1년은 선고받았지만 나치에 협력한 반역죄는 무죄, 사형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치의 군자금을 한 4, 50억씩 뺏어온 거니까 아, 도움이 됐을까요? 연합군의 승리에 도움을 준 거네요. 뜻밖의 애국자네요. 네. 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보르게세 미술관은요,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작품 신성한 사랑과 세속적 사랑 등 수많은 명작을 보유하고 있어 로마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2014년 9월 어느 날 이 보르게세 미술관에서 들려온 한 여자의 비명 소리. 아! 말도 안 돼. 이게 어떤 작품인데? 이거 뭔데요? 뭐 도난당했어요? 설마? 훼손됐나? 훼손? 자, 한 여인이 이렇게 통곡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약 6달 전인 2014년 3월경. 자, 보르게세 미술관의 냉방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무척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아유. 그래서 작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갤러리 내 온도와 습도 조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미술관 관장 안나 콜리바는 상사에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그해 여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보르게세 미술관의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 설상가상 미술관을 방문한 수천 명의 관광객들로 인해 온도와 습도가 한없이 올라간 상황. 어떻게.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림은 나무판 양쪽 끝이 심하게 뒤틀렸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은 물감이 녹아내린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만 거라. 버리겠다 정말. 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저 예수라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거장화가 산치오 라파엘로의 1507년경 작품으로 인물들의 슬픔, 감정과 함께 숭고함까지 표현한 그야말로 완전함의 경지 그 자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가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하겠죠. 로마의 문화유산은 이탈리아의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다시 없을 문화유산을 더욱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게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시 펑왕산에 위치한 사찰 윈제사. 이곳은요, 불교의 성지이자 펑왕산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해 불교 신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윈제사를 찾은 사람들을 모두 경악해 만든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사찰 내부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윈제사에는 청나라 초기에 그려진 최소 100년 이상 된 벽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벽화의 색이 바래지고 부분 물감색도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네. 없죠. 어쩔 수 없죠. 예. 저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복원도 저걸- 되게 정교하게 해야죠. 저걸 잘 보호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때 심하게 손상된 사찰 벽화를 지켜보던 윈제사 측에선 복원 작업을 결정했습니다. 윈제사의 사찰 관리 책임자는 절차대로 차오양시 지역 문화유산 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모 업체에 벽화 복원을 맡겼습니다. 이때 소요된 비용이 무려 100만 위엔, 약 1억 6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벽화 복원이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아니 아까 본 그림이 저렇게 됐어요? 벽화 속에 위험 있고 장엄하던 인물들은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캐릭터로 뾰로롱 변신. 이후에 이 벽화 복원 참사는 결국 중국 전역에 알려졌고요. 중국 매체에서는 이 복원을 두고 이 벽화는 더 이상 불화가 아니다 라며 복원의 참상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차오양 씨는 벽화 복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복원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문화재 복원의 복자도 모르는 비전문 업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어요? 아니, 미자격 업체를 선정한 윈제사의 사찰 관리 책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윈제사 벽화 복원을 날림으로 승인하고 점검하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 담당자와 함께 두 사람은 해임됐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주의 보르하 마을. 한적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이 작은 마을이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원숭이 그림 영접하러 왔습니다. 뭔데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보르하 마을로 몰려든 사연.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르하 마을에 위치한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에는요, 벽 한켠에
에케 호모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명작이지. 저 명작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멋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 속에 관리가 허술해지고 방치되면서 성당 벽에 생긴 습기가 벽화를 훼손. 색이 바래지고 곳곳에 허연 벽면이 드러나고 맙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훼손돼가는 예수 초상화를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성당의 자원봉사자이자 아마추어 화가였던 81살의 세실리아 히메네스. 지나치게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한 그녀는 양팔을 걷어 올리고 붓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성당 안에서 홀로 훼손된 벽화에 물감을 덧바르기 시작. 장장 24시간 끝에 결국 작업은 마쳐졌습니다. 24시간 만에 끝냈어요? 나는 저 결과가 24시간 만에 나왔던 게 더 충격이네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히메네스가 덧칠한 에케 호모 벽화를 발견한 성당 관계자들과 신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 정말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두렵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지 사진을 공개합니다. 아니 저게 아니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도화지에 따로 그리세요. 단단히 화가 난 후손들은 히메네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 매체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복원, 망친 복원 작업이라는 뉴스로 보도. 우스꽝스럽게 변한 벽화를 본 네티즌들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의 에케 호모를 에케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라고 바꿔 부르며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이 복원 대참사는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대자극. 매년 6천 명에 불과했던 보루아 마을의 관광객이 5만 7천 명 이상으로 훌쩍. 무려 10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찾으며 관광 명소로 등극을 했고요. 히메네스 할머니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한 네티즌들은 각종 패러디를 무한 생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명작을 이용한 무수한 패러디가 양산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그림을 와인병 레이블에 사용할 권리를 두고 근처 포도 농장들끼리 다투기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최악의 복원 참사는 히메네스 할머니의 순수한 의도로 해피엔딩을 맞긴 했지만요.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